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설린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연옥입니다. 아이고, 그쵸. 이제 드디어 3교시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분량들을 수업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일단 걱정이 앞서요. 왜냐면 혼자 계속 수업해야 돼서.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하고 조금 의사소통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면 사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수업하지 않겠죠. 그쵸? 근데 이제 혼자 해야 돼서 좀 많은 분량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러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다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엔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라인을 잡아 드릴 테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교시, 2교시 수업 이제 열심히 달려왔어요. 자, 이어서 아까 그 문제 이어서 한번 맞춰보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다 가지고 왔거든요. 자, 다음은 직장인인 조카에게요. 네, 직장인인 조카가 명절에 듣기 싫어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결혼 언제 할 거니? 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너희 회사 연봉은 얼마나 되니? 그 돈은 좀 모았니? 앞으로 계획은 뭐니? 관리 좀 해라. 명절 보너스 받았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데 네가 다니는 회사는 괜찮니? 역시 너는 계획이 있구나. 아까랑 똑같다 맞죠? 이거 참 좋은 말이다. 자, 다음 중 며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명절에 듣기 싫어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애는 요새 말라가는데 너는 요새 얼굴이 너무 좋구나. 부은 거니? 진짜 최악이다. 그죠? 저는 며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연휴가 긴데 며칠 더 있다 가려무나. 그쵸? 왔니? 이번에 음식은 넉넉하게 준비해야겠다. 그죠? 둘째는 아직 소식이 없니? 우리 아들은 기아에 키웠다. 너랑은 다르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제가 들었던 이거 본 것 중에 제일 최악인데요. 그쵸. 자기 아들 귀하면 예, 남의 딸도 귀한 겁니다. 예. 너희 엄마는 딸 시집 보내면서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셨니? 이거 진짜 최악이다. 그죠? 이 두 개는 진짜 이거 절대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어쩜 이렇게 예뻐지니? 이런 시어머니 계십니까? 그쵸? 하여튼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선생님들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다음 중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명절에 듣고 싶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은. 자, 우리에게 와서서 고맙구나. 함께하니 행복하구나. 연휴도 긴데 여행이나 다녀오려무나. 세상에 별표. 그쵸? 이런 일이 있나요? 글쎄요. 음식은 나가서 사 먹기로 했다. 자유시대 가려무나. 우리 아들이랑 살아줘서 고맙구나. 용돈을 주고 싶구나. 최고인데? 그쵸?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자주 좀 오려무나. 그쵸? 이게 아닌 것 같네요. 자, 다음 중 시댁에 갔다 온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좀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여보 고생했어. 이런 말 한마디만 해주면 명절 주는 건 다 날아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마워. 내 맘 알지? 미안하고 사랑하고 다음번에 내가 다 할게. 내일은 푹 쉬어. 이렇게 간단한 문구들이잖아요. 그쵸? 이런 마음의 표현만 그냥 간단하게만 해줘도 명절 중군이 뭡니까? 그쵸? 행복한, 그쵸? 행복하게 우리 그죠? 가족 그 생활들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부모님 원래 그러셔. 당신이 좀 참아. 그쵸? 이거는 아니죠. 참으라니요. 그쵸? 하여튼 이게 되게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떠셨나요? 답안은 마지막 문항입니다. 아까 제가 계속 그쵸 뒤에 있는 거였죠. 자, 현대 사회를 살면서 함께 머무르며 좋은 것을 나누고 남을 배려하는 이타주의는 점점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명절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죠?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들이 좋아하는 인싸 친척으로 기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척뿐만 아니에요. 그죠? 어디든 이제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먼저 남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됩니다. 그것은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대인관계의 황금률을 실천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먼저 상대방에게 가치 있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말을 해준다면 우리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감정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한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말을 해준다. 그러면 나 역시 피드백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받고 싶다면.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좀 잘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그냥 제가 재미있어 좀 가지고 왔고, 요거를 보면서 뭐 저런 걸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나도 좀 긍정적인 감정을 받고 싶으면 나도 먼저 내가 그렇게 배려를 하고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수업에 좀 들어가야 되겠지요. 자, 아까 제가 뭐 샘플링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표본 추출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연구 대상자를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요. 그쵸?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대상을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연구 대상자 보면 실험 연구는 대부분 뭐 실험군 30, 대조군 30명. 그렇죠. 뭐 조사 연구는 뭐 200명에서 300명 가까이도 설문지를 돌리죠. 그래서 결정한다는 것은 모집단을 결정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모집단 안에서 그쵸 뽑아내는 거니까 모집단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표본 추출의 기본 개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의 집합으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연구의 대상 전체를 말합니다. 대상 전체예요.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 조사자가 정보를 얻기 원하는 대상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할 수 있는 대상을 뽑아야 되죠. 네. 근데 이것은 모집단은 이제 전체 집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 표정 모집단은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전 대상자의 집단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전체 대상자다. 보시면 되고, 근접 모집단은 표정 모집단의 기준을 충족하고 연구자가 실제로 접근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집단. 그 결론은 근접 모집단이 우리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되겠죠. 예, 추출한 것. 그렇죠? 추출한 것이 근접 모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시가 있어요. 지역 주민의 보건소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집단은 아주 큰 엄마 집단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 전체 모집단 아주 크죠. 큰 덩어리죠. 여기서 이제 표정 모집단은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주민 조금 뽑아졌죠. 그 다음에 근접 모집단은 A시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조금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이 대상자는 근접 모집단인 A시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설문지를 그죠? 설문지를 돌리게 될 거고, 그죠? 이게 모집단 안에서 이렇게 추출돼서 뽑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을 충족을 하고 있는 그죠? 하고 있는 연구 대상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지요. 자, 표본과 표본 추출 나옵니다. 자, 표본은 샘플이란 모집단의 일부로 설문 또는 실험을 위해 선택된 연구 대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아내는 거죠. 연구 대상을 뽑아내는 거.
모집단을 모두 연구 대상에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요? 집단 덩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표본을 정하는 작업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표본 추출은 이러한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링은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표본 선정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대표성입니다. 뭐다?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성이 있다는 것은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만큼 모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데서 그 표본을 추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다 갖추고 있는 그 집단 안에서 샘플링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표본을 잘 추출한다면 이 특성을 가지는 표본은 대표성이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연구 결과를 모집단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샘플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다? 대표성이다. 대표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우리가 샘플링을 잘 해줘야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표본 프레임입니다. 표본 프레임. 모집단에서 하나의 연구 대상을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소는 표본 프레임에서 선정이 됩니다. 표본 프레임이란 표본으로 추출될 요소들의 전체 명단, 즉 모집단 전체의 명부, 우리 출석부 같은 거, 그렇죠? 그 명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요소의 목록, 리스트를 표본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집단의 명부 출석부가 우리가 표본 프레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집단의 그쵸 대상자 쫙 적혀 있는 거 그쵸? 그게 표본 프레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표본 추출 편중입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표본 추출 편중이란 표본 추출 과정에서 대표성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 왜 그렇겠어요? 왜 부족한 거죠? 한쪽으로 쏠리니까요. 쏠리면 당연히 이 모든 것을 그쪽 안고 갈 수가 없는 대표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표본 추출 편중은 주로 연구자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중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의식적 편중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선별할 때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표본을 추출할 때는 그 안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야 사실 편중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그 연구자에 의해서 연구자가 자꾸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떤 의도치 않게 계속 그죠. 자기가 샘플링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자꾸 심리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편중이 일어나서 대표성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부터 잘못되면 연구가 다 진짜 산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표본 추출을 샘플링을 잘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 추출 오차고요. 표본 추출 오차는 추출한 표본을 토대로 낸 추정치와 모집단을 토대로 낸 참값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 오차가 클수록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확도가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표본 추출 과정은 이래요. 모집단을 확정합니다. 큰 덩어리를 일단 확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표본 프레임을 결정하죠.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모집단의 출석부, 막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한 부분들을 쭉 크게 이제 들고 있어요. 그리고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확률 표본 추출으로 할 거냐, 비확률 표본 추출으로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샘플링 할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막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방법들이 다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표본 크기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이 추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대상자를 샘플링해서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확률 표본 추출은 이런 것으로 나눠져 있고 비확률 표본 추출은 이런 것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 설명을 쭉 계속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확률적 표본 추출입니다. 확률적 표본 추출. 자, 확률적 표본 추출에서는
첫 번째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각 요소가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이 같도록 하여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앞에 잠깐 보면 우리 확률 표본 추출하고 비확률 표본 추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은 일단 무작위로 하는 겁니다. 비확률 표본 추출은 뭐겠어요?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의 차이점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률적, 무작위로 하는 확률적 표본 추출에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이 있고, 그쵸? 자, 모집단의 각 구성 요소에 고유 번호를 다 부여합니다. 고유 번호를 뭐 순서대로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다 고유 번호를 부여해요. 자, 무작위 규정된 표본의 수만큼 번호를 뽑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위로 뽑아낼 때 어떤 방법 쓰겠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아시는 그죠? 추첨이라든지 난수표라는 것도 있어요. 난수표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난수표라는 게 표로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데 막 수학이나 통계할 때 많이 쓰거든요. 이거 난수표라는 거는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각 숫자가 나오는 비율이 같도록 우리가 무질서하게 배열한 표를 말해요. 그래서 표본을 무작위로 우리가 가려낼 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1번, 2번 이렇게 나오면 그 줄 아니면 그 대각선으로 쭉 있는 사람들을 뽑아낸다든지 그 난수표를 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난수표거든요. 그리고 동전 던지기 아니면 엑셀 같은 걸로 뺑뺑이 돌리거나 우리 왜 보면은 어플도 있잖아요. 어플에서도 뭐 제비뽑기 할 때 뭐 제비뽑기 어플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엑셀이나 통계적 기법을 쓴다든지 무작위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뽑아낸다든지 그냥 무작위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 번호를 다 부여를 해놓고 이제 뺑뺑이 돌리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굉장히 무작위로 추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장점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추출이 가능하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쵸?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적용 예시 간단하게 볼까요? 자, 100명의 학생들 중에 10명의 표본을 구할 때 100명 중에 우리가 10명을 뽑을 거예요. 단순 무작위 표본은 난수표를 사용하거나 제비뽑기식으로 추출법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10명을 뽑게 되는 거죠. 난수표를 이용해서 뭐 난수표가 쭉 있으면 여기서부터 쭉 이 사람들 뽑겠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가로로 이 사람들 뽑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해서 10명 뽑는 거죠. 로또 복권 추첨은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 무작위로 일정한 개수가 하나하나 우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추출법을 우리가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또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제 강의록에 있는 거는 뭐 엑셀로 돌리는 거, 뭐 엑셀 하는 거, 아니면 무작위 추출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는 예시로 제가 그냥 넣어드렸으니까 선생님들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층화 표본 추출법입니다. 층화 볼게요.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표본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선정되도록 하는 추출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년별로 비율에 따라 몇 명씩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4학년까지 있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우리가 배분할 때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그쪽 학생 수를 뽑아내는 거죠. 자, 모집단을 동일한 특성을 갖는 소집단으로 층을 나누어 그룹화 시키는 겁니다. 묶는 거죠. 나이, 연령, 학년별 이런 식으로 그룹화한 후 각 그룹에서 일정한 크기의 표본을 선택하여 전체 표본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룹에 배당된 표본을 추출하는 데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이나 계통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거를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장점은 표본 추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적용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장단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냥 비례층화 표본 추출이나 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학년별 학생 수 비율이 3대 3대 2대 1이에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의 이제 비율입니다. 그래서某某대학교 학생 24,000명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400명을 층화 추출로 뽑는데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학년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층을 학년으로 구성을 한다면 1, 2학년은 120명, 3, 4학년은 80명을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이 7,200명이므로 1학년에 1년 번호를 부여한 후 란수를 이용해서 120명을 뽑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 PPT에 넣지 않았는데 강의록 39페이지 보시면 되어 있죠. 그 네모표에 보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해서 학생 수를 3대 3대 2대 2기 때문에 7,200명, 1학년 7,200명, 2학년 7,200명, 3학년 4,800, 4학년 4,800 이렇게 해서 총 그쵸 24,000명인 거예요. 여기서 그 비율로 계산해서 그쵸 400 곱하기 3이니까 그쵸 30%니까 0.3을 곱해서 120명 1학년, 2학년 120명씩 3, 4학년 80명씩 해서 400명을 무작위 추출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39페이지 강의록을 참고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비율을 따져서 뽑아내는구나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통표본 추출법입니다.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개통표본 추출법에서는 란수표를 한 번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목록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대상자를 추출하는 방법이고요. 즉 모집단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에게 번호를 부여해서 나열한 후 표본의 수만큼 매 K번째 그쵸 이렇게 나열을 쭉 해놓고 여기 몇 번째 요소를 추출하는 것 그것이 개통 표본 추출법이 됩니다. 그것도 제가 밑에 예시해 놓은 부분 그 참고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군집 표본 추출법입니다. 모집단에서 단계적으로 무작위 표집을 여러 번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다단계 표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개통 표본 추출법 같은 경우는 난수표를 한 번만 이용을 해서 몇 번째 요소를 추출하는 것 이렇게 본다면 군집 표본 추출법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여러 번 해서 우리가 다단계 표집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집단을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알맞게 묶어 군집으로 분류하고 단순 무작위 방식으로 군집을 추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추출법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간단하게 층화랑 이렇게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 이런 거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무작위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제비뽑기라든지 난수표나 그냥 뺑뺑이 추첨이나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구나. 아니면 층화처럼 이렇게 비율을 따져서 이렇게 뽑아내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연구를 하실 때요. 그 대상자를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샘플링 과정들을 거치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제가 하고자 하는 비슷한 연구에서 뽑아낸 그 추출법을 가지고 대부분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옆에다가 참고 문헌을 달아주는 거죠. 레퍼런스를 달고 내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할 건데 이런 연구에서 추출을 이런 식으로 했더라. 그래서 나도 이런 추출법을 사용해서 할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구를 이끌어 나가시면 돼요. 이게 선생님들이 진짜 뭐 층화로 해서 막 비율적으로 계산하고 이런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남의 논문을 많이 읽고 사실 참고를 해서 논문을 그렇게 해서 많이 쓰시죠. 저희도 마찬가지 비슷한 논문에서 어떤 식으로 표본을 추출했지 보고 그거를 보고 참고 문헌을 달아서 이 연구에서 나의 유사한 연구에서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밝히면 괜찮거든요. 밝히고 샘플링을 그런 식으로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했어요. 그쵸? 선생님들. 그래서 아마 명절 중후군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시고 다음에 6주차 때 수업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